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진행을 맡은 하광룡 변호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이제 오늘로서 5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할 정영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네, 벌써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5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듯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이게 언제든지 또 우리가 그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오늘도 하 변호사님이 또 명쾌한 해설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안전사고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로? 저는 일단 안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제로 다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기거나 이런 좀 신체적인 어떤 사고를 생각하기가 그렇지. 쉬운데 또 그게 아닌 다른 안전사고가 그렇죠. 있을까요?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전사고라고 하면 아마도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고를 아마 생각할 텐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그런 사고도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또 자신의 재산을 뺏기는 일, 이게 또 사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첨단 금융시대, 전자금융시대를 맞아서 우리 재산이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뭐가 생각나요? 첨단 시대라고 하니까 왠지 요새는 또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여기에서 물론 사고가 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사고라고 하면은 전자금융 사기.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보를 빼간다든지 또는 개인의 정보를 물어서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빼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재산을 우리도 모르게 빼가는 그런 사고, 즉 재산적 사고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전자금융 사기, 즉 다시 말해서 일본어 보통 얘기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정영지 씨는 어디 당해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도 있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오면은 좀 잘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은 이제 집으로 이렇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되게 어눌한 말투로 좀 이렇게 저희 오빠 이름을 대면서 누가 다쳤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어떡하지? 어디에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다가 자기 바꿔달라고 이제 이러셔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되게 어눌한데 누구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더래요. 그랬더니 정말 우는 소리인데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 오빠가 사실은 특전사 군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걔가 몇 살이냐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다는데 몇 살이냐 이랬더니 갑자기 대뜸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제 원래 거기에서 출발을 했죠. 전화를 해서 속여서 돈을 붙여라 또는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전화 내지는 말로 이렇게 낚시를 하는 정보를 낚시한다고 하는 그런 범죄였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됐다고 하면 더 나쁘게 변해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또 스미싱 이래가지고 요새 SNS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열면 악성 코드를 퍼뜨리게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대금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또는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무슨 도메인을 도용해서 어떤 금융기관을 들어가려고 인터넷 주소를 치면
그 도메인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쳐놓은 거물망, 파밍, 그냥 뭐 그 양어장 같은 데 들어가서 네. 거기서 돈을 뺏기거나 개인정보를 뺏기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진화되고 있어요. 이걸 뭐 요새 뭐 통칭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가 이용된 건 아니죠. 네. 이런 이제 범죄를 법률에서는 뭐 저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일을 속이거나 겁을 줘서 재산을 뺏어가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전기통신 금융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로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군요. 사기라고 봐야죠. 보통 이제 뭐 보이스피싱을 또 주의하세요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뭐 이런 수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러는데 도대체 그 피해가 과연 얼마나 그래요. 예,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2010년까지는 쭉 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신종범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언론사 홍보, 또 국민들의 의식 향상, 금융기관의 대처, 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국가수사기관 등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한 8,244건의 피해액이 무려 1,019억 원에 이르렀다가 작년 2012년에 한 5,709건의 피해액은 595억 원 정도로 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 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또 한번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그 피해 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지고 또 피해 규모도 커지는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뭐 다뤄보신 다양한 뭐 사기 사건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지능범이잖아요. 그죠? 지능범이고, 그리고 이런 지능범인데다가 대체로 이 조직범죄입니다. 기획하고 돈을 궁극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어떤 수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무슨 사기용 계좌를 끌어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기로 이용되는 계좌를 뭐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돈을 인출하는 사람, 또 실제로 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점점 그 조직원들이 서로 잘 모르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 이 일만 해주면 얼마를 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검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단속 효과를 노리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이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범죄의 특성이 피해가 단시간 내에 아주 큰 단시간 후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도 아주 곤란하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서 저희들도 변호사다 보니까 좀 접견도 해보고 같이 물어보면 자기는 잘 몰랐다. 나는 뭐 이게 범죄인 일도 모르고 그냥 뭐 가서 뭐 돈 찾아준 데 불과하다. 또는 뭐 계좌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빌려준 거지 내보고 왜 그러느냐는 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일일이 한번 따져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다 알고 가담한 경우가 많고요. 뭐 물론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 또 돈을 챙긴 사람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렇군요. 되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그런 저희 부모님이 뭐 겪었던 사건 같이 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뭐 다급하게 이체를 해라 라는 사건이 이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뭐 아들이 다쳤다거나 뭐 누가 지금 위급하다 지금 돈을 붙여라 라고 했을 때는 또 뭐 여지없이 또 당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희 그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이러면은 뭐야 장난전화야 그냥 이러고 안 속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보이스피싱이 요새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수법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진화하고 있죠? 이제 그런 종전에는 뭐 그런 한국에서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그런 목소리로 전하고 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 잘 안 속고 했지만, SNS를 통해서 어떤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라, 무슨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 이러면서 때 그걸 뭐 좋은 건 줄 알고 다운로드 했다가는 그게 이제 뭐 악성 코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제 깔린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악성 코드를 퍼뜨려서 그 젊은이들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또는 뭐 계좌번호 또는 뭐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게 해서 그거를 결국 캐치를 해서 그 사람 대신해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뺏어간다든지 또는 뭐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 아니면은 또는 쇼핑몰에서 마치 결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돈을 빼가는 이런 문제가 자주 있어요. 저는 보이스라고 해서 이게 꼭 이렇게 목소리로 사용되는 것만 보이스 피싱인가 했는데 제 친구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 누가 이제 뭐 사진을 보냈으니까 한번 뭐 확인하라. 그래서 그냥 눌렀는데 바로 이제 소액으로 계속 결제가 되더라고요. 한 장 보는데 2,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보이스 피싱 왜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라고 했는데 되게 광범위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 이제 뭐 통칭해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데 요새 뭐 보이스 피싱은 조금 줄어든 편이죠. 예. 종전에 이제 뭐 우리 사무실의 직원도 이런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피해는 안 입었는데 뭐 수사기관을 사칭해가지고 뭐 어디에 저기 카드 뭐 개설한 적이 있느냐, 카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뭐 카드 뭐 그런 카드 발급받은 적 없다 이랬더니 아니 그 카드가 뭐 불법 카드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정지시켜야 한다. 근데 뭐 이미 결제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게 결제가 안 되면 당신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신용불량자 되는 거는 방지해 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얼마를 붙여라. 그러면은 거래 정지를 해서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 뭐 이제 우리 법원 직원은 아니지만 또 이제 그런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닫고 내가 검사다. 그러니까 당신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그냥 저쪽에도 화를 내면서 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젊은이이길래 망정이지. 연세 드신 분이 막 그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렇게 한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전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징이 진짜 있을 법한 뭐 사건들을 뭐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 사기가 되겠죠. 뻔한 일을 가지고는 사기 안 되는 테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은행 직원을 또 사칭해가지고 들어는 은행 직원이 누가 잘못해서 당신 계좌에서 돈이 자꾸 무작위로 빠져나가고 있다. 계좌 돈 한 확인해 봐라. 이러면 그럼 확인 뭐 맞다. 무슨 뭐 돈 빠져나간 거 없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 계좌에서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하니 당신 계좌에 돈 있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느 특정 계좌에 임시 계좌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정리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은행 직원 사칭해서 전화 오니까 그걸 넣은 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였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니까 좀 믿었겠죠.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당신 계좌로 돈이 잘못 송금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욕심이 생기니까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한번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모르는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 잘못 들어갔으니까 이 계좌를 붙여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은 돈 가지셔도 안 되겠고 하니까 그래서 그 계좌를 붙였더니 이미 이제 자기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이 이제 자기 계좌에 들어갔으니까 이 또 계좌 주인은 자기가 뭐 대출 받은 줄 모르고 무조건 돈이 들어올 거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체해 줘야 되겠다 해서 송금하고 나니까 대출금, 원리금, 채무가 남게 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고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대출 안 받았으니까 대출 원리금 갚을 의무는 뭐 없겠죠. 없겠지만 일단 뭐 피해가 나고 하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되고 금융기관 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자꾸 남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되게 또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또 공짜로 뭔가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 제주도 여행이든 뭐 자동차 경품이든 뭐 당첨이 되었으니까 뭐 이제 뭐 주소나 뭐 이런 걸 개인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이러면은 또 되게 마음이 깊어서 들떠서 또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것도 또 이용이 이게 된다고. 이제 이런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서도 사고를 당하는 그 이유가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약간의 엉뚱한 욕심 또는 호기심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핸드폰 새로 바꾸는 때 무슨 당첨이 됐다, 당신이 무슨 경품에 당첨됐다 이래가지고 그런 전화도 받은 수도 있고 또 뭐 메시지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괜히 뭐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열어보게 되는. 저도 열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는 안 당한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뭐 나에게 뭐 터무니없는 이익을 주겠다,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라고 전화가 오거나 또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일단 오늘날 의심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라고 뭐 우리에게 뭐 괜한 행운을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본인이 응모를 했던 뭐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 근데 더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보통 뭐 그런 응모를 한 경우에는 당첨됐다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그래도 뭐 개인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성급한 마음에 또 그 뭐 그런 행운이 당첨됐다 해가지고 카본들 뭔 큰 행운이 왔겠어요, 그죠? 뭐, 네. 그리고 뭐 받을 거 다 받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 이런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하더라도 받을 거 다 받고 결국 우리에게 별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데서 연락이 와서 이익 주겠다는 것은 일단 그 전부 다 배척하고 몇 문자 메시지라면 전부 다 스팸 처리해서 클릭을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스스로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뭐 돈에 관련된 계좌번호라든가 뭐 비밀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같이 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수법으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요. 이제 그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종전에는 이제 뭐 전화를 교묘히 속여서 특별히 뭐 이렇게 알려주면 당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들이 좀 있고, 그걸 실제로 저희들이 법원에서 이제 처리한 일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대체로는 이걸 알려주면 당신이 아주 급박한 위기를 모면해 줄 수 있다. 이러니까 계좌 번호도 가르치고 또 뭐 비밀번호도 가르치고 또는 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가르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고를 입은데, 그 뭐 아주 뭐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잘 당해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야 이거 알아봐라 뭐 이러니까 네. 그런 일 안 당하는데, 하여튼 직접 일을 하고 겨우 이제 뭐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그 사기 이용 계좌가 남아있으면 그 돈 이렇게 지급 정지시키고 또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일부 찾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그런 계좌에서 빨리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예 외국 계좌로 빠져나가거나 현금으로 인출돼서 없어지니까 피해 구제도 못 받고 결국 범인도 뭐 잘 못 잡고 뭐 이래가지고 뭐 굉장한 손해, 그게 뭐 인생에 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가 아닐지라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 저희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아주 딱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되게 그 보이스 피싱이 어떤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영민하고 정말 이렇게 대처가 가능한 사람들이면 뭐 이렇게 잘 넘어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삼짓돈처럼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그렇죠. 또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나 이런 사건들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로 이제 뭐 혼자 계시는 젊은 애들하고 상의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뭐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한 실례를 보면 대체로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피해 구제할 방법도 없고, 구제한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른들이 이 방송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전화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뭘 전화로 자기 정보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는 단호히 그냥 끊고, 정 궁금하면 금융기관에 가본다든지 더 확인하고, 자기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멀리서 그랬다면 일일이 다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돈을 이체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은 또 그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이게 젊은이들한테 겨우 배워가지고 하다가 사기만 당하니까, 직접 뭐 시간도 많을 때는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이거 붙여도 되는지도 젊은이들한테 좀 더 물어보고, 시간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근데 또 그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또 보이스피싱에서 완전히 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묘한 수법으로 그 항상 이제 우리 안전을 또 노리고 있는데 그런 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수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이제 이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젊은이들하고 안 당하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요새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놀다 보면 여기 뭐 아주 유혹하는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재미있는 어플이 뜬다든지 하면은 눌러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깔려서 또 뭘 누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대금이 결제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컴퓨터도 우리가 많이 젊은 사람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니까 이제 이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또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그런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악성 코드를 이용한 정보 피싱, 또는 아예 그냥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도메인으로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금융기관 행세를 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게 하고, 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다 누르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걸 비밀번호를 캐치를 해서 이제 본인인 것처럼 해서 다른 데서 금융 자금을 빼내가는 뭐 그런 범죄가 이제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자꾸 번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요즘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도 하고, 그에 따라서 1332번인가요? 이래가지고 그 신고 전화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운영하고 해서 또 이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 또 뭐 악성 코드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내지는 이런 스미싱 또는 파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깔고, 이런 브라우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동참해가지고 막아야 되겠죠. 이게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개인 정보도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그렇죠.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이름 뭐 알려주지 뭐 번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새는 또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민번호를 안 써도 되게 또 가입 절차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주민번호를 안 쓰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뭐 비밀번호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비밀번호 쓰면 우리가 뭐 정영기 씨는 비밀번호 뭐 몇 가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저기 쓰고 뭐 저기에 여기 쓰고 이래가지고 한두 가지 가지고 해야지. 네. 너무 많으면 내가 비밀번호가 네, 뭐였던가 맞아요. 몰라가지고 네.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비밀번호 하나만 알면 거기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정보 홍수 시대에 이게 뭐 그 해킹을 해서 알아내는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정보를 완전히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보호한다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해킹 방지 프로그램 또는 뭐 그런 걸 좀 이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저는 옛날부터 주민등록 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나 모르게 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어디를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내 메시지에 떠요. 문자 메시지로 떠서 이용하고 있다. 내가 이용해도 떠요. 내가 이용해도 뜨면은 그걸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그 가입이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이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융기관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보호벽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또 뭐 이렇게 경찰청에서도 소위 뭐 요새 파밍캡 이래가지고 어느 경찰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또 뭐 이게 이제 우리 금융기관, 수사기관 또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배포하는 이런 그 악성 코드 방지 프로그램을 잘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뭔가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연락이 왔을 때는 일단 의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예방하는 거에서 이제 열심히 또 예방을 했지만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구제 받아야 되겠죠. 네. 구제 방법이 문제인데 우선 또 금융기관에서 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는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입금되거나 할 경우에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서비스에는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했을 때 즉시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즉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신고하는데 이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뭐 가까이는 112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게 빠르겠죠. 또는 이제 118 이래가지고 인터넷 진흥원에다가 피싱 사이트 신고하는 게 있어요.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1332번 이래가지고 피해 및 환급 구제 상담을 하고 피해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잘 모르겠으면 정부 종합민원 110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또 해당 금융기관에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고가 먼저고 이 신고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즉시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이게 가입해서 신고 시간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런 뭐 사기를 한 경우에 이제 뭐 신고하고 하는 절차 중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피해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죠. 빨리 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그것도 이제 같아요. 자기 자신의 피해를 빨리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되고 더 많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신고를 왜 빨리 해야 되느냐면은 신고를 해서 빨리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빼내간 사기 이용 계좌가 뭐 국내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국내 어느 은행에서 이게 돈을 빼갔는지를 금방 금융기관에서 추적이 되니까 그 계좌에서 돈만 안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그 금융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시키고 또 그 계좌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만일에 이게 신고가 늦어지면 그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어디 빠져나갔는지 현금으로 빠져나갔을 때 누가 빠져나갔는지 그 수사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되면은 사기 이용 계좌가 어디 있는지를 금융기관에 추적하고
그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지급 정지한 이후에 2개월 내에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든지 그 사기 이용 계좌 이미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돈으로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겠죠. 있는데 물론 뭐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많이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사기 당한 사람은 많고,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그 계좌에서 사기 이용 당한 사람의 돈을 이렇게 안 본 비례해 가지고 피해를 배상받는 그런 구제 제도가 있는데요. 여튼 우선 사기 이용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얼른 사기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누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피해 사실을 알고 이제 해당하는 그 금융기관에 뭐, 지급 정지를 빨리 뭐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넘겨주지 말라거나 어떤 그런 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융기관의 해태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돈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통신 사기금융 피해자에 대한 그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도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법률로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그런 사기 이용 계좌의 예금 인출을 방지하고 그 피해 구제를 하는 절차를 이렇게 다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위배해 가지고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함부로 나갔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사기 이용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더라면, 즉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지급 정지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아마 지금 금융기관에 그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인출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은 아마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없을 거야. 네. 저는 되게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하거나 이런 사건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능적인 어떤 범죄들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 뭐 정보화 사회라면 충분히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제 범죄라 그러면은 일반인이 모르면 범죄라 그러면 절도, 강도 뭐 생각하잖아요. 그죠? 절도, 강도는 뭐 물론 당하면 소사치게 놀라고 아깝고 또 그렇게 아주 그런 피해도 크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뭐 강도의 경우에 크게 상해를 입지 않으면은 한 6개월 지나면 잊어먹어요. 또 뭐 절도 피해, 강도 피해 그렇게 안 큰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사기 범죄가 뭐 법정형은 더 낮게 되어 있지만 절도나 강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기 범죄는 이게 일생을 그냥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야말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범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절도나 강도는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놀라는 것도 또 있지만 진짜 그 금액 자체가 사기죄만큼 또 크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군요. 강도하면서 얼마나 뺏어가겠어요. 네. 근데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정말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또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정영기 씨도 그 젊은 사람들은 피해가 적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조금 움찔했는데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당하는 이유가 나는 안 당하겠지,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 내한테 전화 오거나 메시지 보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느냐라는 그런 환상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이런 범죄의 마수가 뻗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잘 모르는 문자 메시지는 열어보지도 말고 또 이제 악성 코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젊은이들도 잘 구축해서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내한테는 무슨 그런 사고가 안 생기겠지 하는 그런 방심이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이 범죄의 마수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기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뻗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서 방어벽을 구축하고 또 함부로
자기의 개인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지 5년 된 두 아이의 아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번에 또 안타깝게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제 친구인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만일 아이를 아내가 키우면 양육비를 이제 남편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를 남편 쪽에서 키운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 변호사님이 명쾌한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이 부부의 경우에 남녀 평등 아닙니까? 네. 남편이 아기를 키울 수도 있는 문제고 부인이 키울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남편이 키운다고 해가지고 양육비를 안 주고 또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남편이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키우든지 간에 아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20세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가 무슨 맞벌이든 아니든 또 아내가 뭐 직업이 있든 없든 네. 또 남편이 직업이 있든 없든 원래 부부가 함께 살면 다 같이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떤 사정에서 못 키우고 상대방이 키우게 된다면은 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이 양육비에 대해서 뭐 이혼 소송하면 꼭 이렇게 생기는 네.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20세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양육비를 보통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 이렇게 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 양육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뭐 한 5, 60만 원 내지 뭐 70만 원 이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이상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아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더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이는 안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당사자, 또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경제적 사정 또는 뭐 키울 수 있는 환경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하라고 그러는데 누구에게나 양육할 의무가 있고 네. 그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애 키우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들겠어요, 그죠? 다만 이제 키우는 사람이 이제 뭐 키우는 사람도 좀 부담해야 되겠죠. 뭐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일부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일부를 부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원에서 현재 한 5, 60만 원, 50만 원 주라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100만 원 현재는 미만 정도를 아마 양육비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은 또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네. 아이가 둘이라서 양육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겠네요. 아기를 키우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또 아기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혼 사건이 있으면은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돼요. 보통 뭐 내가 키우겠다라고 서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또는 뭐 제스처로 자기를 키울 형편도 안 되면서 어떤 뭐 상대방에게 무슨 이혼의 어떤 사유가 네. 있다는 그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했다가 슬쩍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법원에서 이제 그런 걸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맞벌이가 아니어도 또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게 그렇죠. 뭐 엄마이든 아빠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라는 거를 배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보통 이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보통 이제 이혼 사유 중에도 또 경제적인 무능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양육비를 청구할 대상이 만약에 무일푼이다, 뭐 돈이 전혀 없다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되게 억만장자여가지고 돈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조금은 고려를 하지만 또 큰 틀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그냥 판결로 하면 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없고. 단지 이제 이혼하에 있어서 어떤 위자료 산정 뭐 이런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런 데 감안이 되고 하는데 큰 틀에서 양육비가 돈 많은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든다라고 해서 더 많이 주라고 하기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또 돈 없는 집안으로 해서 양육비가 너무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려는 합니다. 고려는 하지만 지금 현재 아무런 벌이가 없고 또는 뭐 무능력자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걔가 지금은 없지만 3년 후, 뭐 5년 후에 그 사람이 계속 무능력자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못 받아도 나중에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를 주라 하는 판결은 하는데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다시 말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사람의 사정이고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능력이나 자리가 상관없이 아기를 키우는데 또는 기초적인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 이혼을 할 때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합의를 반드시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해야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말 이제 똑같은 나이에 쌍둥이가 만약에 있었는데 뭐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간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럼 양육비 합의 없이 그냥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각자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받아들여질까요? 물론 이게 이제 협의 이혼의 경우에 위자료 내지는 또는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간에 자 양육비는 내가 부담 없이 내가 하겠다. 전적으로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뭐 유효해요.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에서 내가 얼마 부담하겠다. 뭐 나는 부담 안 하고 저쪽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용인될 수 있고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 합의가 없을 때 이제 어떻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또 뭐 쌍둥이의 경우에 한 사람이 둘 다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뭐 하나는 내가 키우고 또 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키우겠다 하면 그런 경우에 뭐 허용될 수 있고 또 그게 뭐 합리적일 수도 있고 뭐 양육비 서로 청구 안 하기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에는 아마 법원에서도 양육비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할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어떤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친구분, 남편분께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질문이 좀 이렇게 잘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오, 눌러주면서 시원해요.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네 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 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배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